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죠.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이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증거와 사유를 대고 구형을 몇 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화영 당사자도 그렇고 뭐 변호인 측에 여러 변론이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물론 그간에 1심에서 해왔던 이야기가 대략 참고가 될 것 같긴 한데 그간에 좀 1심 끝나고도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화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필리핀에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느냐, 이게 쟁점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해서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쌍방울 부의장인 방용철 부의장은 리오남과 언제 만나서 어떤 과정,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의 이 리오남 없었다, 필리핀 없었다는 이 전략, 이 주장, 이게 이제 부딪히는 하나의 대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4일에 지난주 목요일마다 재판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부가. 예. 그래서 10일, 17일, 24일 그 다음에 31일 계속 이렇게 목요일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17일에 김성태 회장이 증언할 때 조금 어버버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 유리한 건 뭐냐면은 이 핵심은 리오남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리오남한테 70만 달러를 마닐라에서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은 그 당시 리오남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항공권을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쌍방울에서 북한 사람들 항공권을 대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리오남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텔도 잡아줬던 것 같은데 그 호텔에서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사하면 이렇게 뭐 방명록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오남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행사하면 일단 사진부터 찍잖아요. 그 사진에도 없고, 그러니까 리오남이 안 온 거 아니냐. 일단은 왔으면 왔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10월 2일인가요? 그때 2일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하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이 뭐 통일운동가라고 주장하면서 민족통일 촉진회 총재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2019년 7월에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 갔는데 리오남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심지어 나만 리오남을 못 본 게 아니라 그때 송명철이라고 그 북한의 아태위 부실장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하동혁이. 그래서 송명철 동지, 리오남 동지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송명철이 리오남이 안 왔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지난 10월 2일 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이야기대로라고 하면은 과연 진짜 리오남이 왔었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월 17일에 김성태 회장 불러가지고 진짜 리오남 만났느냐, 어떻게 했느냐, 리오남 어디서 만났느냐, 이런 것들을 쭈루룩 물어봤는데 그때 김성태 회장이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술 취해가지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조금 답답하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른 증인이 누구냐? 방용철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용철이 10월 24일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방용철이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리오남을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 김성태도 아니고 나하고 방용철하고 쌍방울에 채모 씨라고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한국에서야 뭐 카톡 쓰고 뭐 텔레그램 쓰고 그러지만
저기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는 뭘 많이 썼느냐 위챗을 많이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리오남하고 방용철이 위챗을 통해 가지고 우리 카톡 쓰듯이 그렇게 소통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그 리오남이 그 본 행사하는 날 그 아태 회의 행사할 때 당일날 저녁 때 나 왔다라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 리오남을 안내해서 그 김성태 회장한테 그 데리고 갔다. 그게 이제 호텔이 뭐 그 김성태 회장은 내가 오카다 호텔에 있었나 켄싱턴 호텔에 있었나 뭐 긴가민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네. 방용철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호텔은 오카다 호텔이었고 리오남이 호텔 로비로 왔다. 왜냐하면 호텔에서 객실로 올라갈 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방키 가지고 그 로비에서 그 리오남을 만나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김 회장 방이 아주 큰 방을 썼대. 한 100평 정도 된 큰 방이었대요. 어우. 그 방으로 리오남을 안내해 가지고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70만 불이 전달된 정도까지만 보고 그때 마침 회식이 있어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너는 내 대신에 저 회식 자리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와라 그러길래 자기는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방용철 회장이 부회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오남 옷차림이 뭐 바지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복 아니고 티셔츠 입고 있었고 안경은 꼈는데 손가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자는 안 썼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전달을 갖다 했느냐? 이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면세점 가지 않습니까? 네. 면세점 가면 대개 술 한 병씩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위스키 같은 거 사죠. 그래서 위스키를 샀는데 뭘 샀냐면 조니 워커를 샀는데 조니 워커. 조니 워커 중에서도 네. 뭐 블랙도 있고 뭐 그린도 있나 뭐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블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2019년에 조니 워커 블루를 샀는데 그것도 리미티드 에디션 비싼 걸 샀대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 비싼 거를 2병 사니까 캐리어를 갖다가 줬는데 그 캐리어가 되게 괜찮은 캐리어대. 뭐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쁘게 생긴. 그래가지고 그 캐리어가 조니워커 블루 이제 2병을 갖다 사가지고 리미티드 에디션. 그거 뭐 필리핀 마닐라에서 깠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거 마시고 결국은 캐리어가 남았는데 그 누구야 리오남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주지? 이게 70만 불이면요. 100불짜리 그 달러는 100불짜리가 있잖아요. 예. 100불짜리가 100장 정도 모이면 10,00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불짜리 그 다발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70묶음이네요. 이게 70개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70개를 어떻게 그 보내주면 되나 어떻게 그 전달해야 되나 70개를 갖다가 뭐 주머니에 넣고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종이백에 담아가라 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캐리어가 있는데 조금 아깝긴 했겠지.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조니 워커 이렇게 딱 쓰여져 있고 누가 봐도 탐날 만한 그런 캐리어였을 것 같은데 저기다 넣어주면 딱이겠다 해가지고 그 돈 묶음 70개를 그 조니 워커 블루 그 밤색 캐리어에 그 넣어가지고 그 줬고 그거를 그 아마도 리오남이 그 캐리어 통째로 70만 불 들어있는 캐리어 통째로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조사해 봤더니 원래 24일에 그 또 누가 증인으로 채택됐었냐면요.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었는데 네. 그때 그 사람이 불출석했어요. 근데 10월 31일 요번에 오늘 누가 그 증언을 할 것이냐? 이 그 대북 사업가 김모 씨가 이번에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법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나올까? 이번엔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하동혁은 당연히 오늘 나오겠죠. 나와가지고 또 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필리핀 가고 마닐라 갔는데 마닐라 시대를 샅샅이 뒤져봐도 리오남은 없더라. 그런데 나만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송명철도 안 왔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건데 그런데 그 이야기의 진위를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그렇게 내가 송명철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전원 증언일 뿐이니까 그러면은 송명철 씨를 불러가지고 송명철 부실장 불러가지고 당신 진짜 2019년 7월에 그 하동영 만나가지고 리오남 안 왔다라고 이야기했냐? 아니면 더 정확한 거는 송명철이 딱 나와가지고 방용철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리오남 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송명철이
송명철이 북한 사람인데 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동혁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동혁한테 송명철이 진짜로 리오남이 안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간첩은 아니지만 제가 공작원도 아니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공작원 하면 다 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공작원이라고 해도 우리 허연준 동지가 중요한 사람인데 왔다라고 제가 그 나불나불 떠버리겠습니까? 제가 남한 사람 하동혁이라고 한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허연준 동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동지인데 지금 마닐라에서 열심히 공작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송명철이 하동혁한테 리오남이 안 왔다라고 이야기했어도 그게 송명철의 말 자체가 이게 진실을 말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기본적으로도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10월 31일 아마 오늘이 마지막 그 재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결심할 때 그 다른 사람도 아닌 하동혁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문주영 부장판사가 이제 오늘 결심하면은 11월 중이나 늦어도 뭐 12월 초에는 판결 선고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화 중에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가능성이 있을까의 자체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하동혁 씨가 당시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누굽니까 저 부실장이었던 지금 송명철. 예, 송명철한테 이 리오남이 왔을까 이 질문 자체가 그 후에 만들어진 자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제 이야기는 만약에 송명철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송명철이 과연 진실을 이야기했을 것인가 이거는 리오남이 왜 왔겠습니까? 공작하러 왔잖아요. 무슨 공작입니까? 예. 이재명 대표 방북 공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0만 달러 받아갔잖아요. 네. 그런 그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을 그 송명철이라고 한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느냐? 더군다나 남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예컨대 국정원 직원이 똑같은 일이죠. 국정원 직원이 뭐 심양 같은 데 가가지고 북한 공작원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대단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데 네네. 이제 그 질문을 김성애 실장 왔냐 이런 건 제가 질문이 성립할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태 그 관계자니까. 네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아무 상관없는 리오남 씨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건 저는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연필 들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네. 하동혁이 지금 앵커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동혁이 리오남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지 않고서야 그렇죠. 하동혁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그때 만약에 송명철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하동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도 하동혁도 의심스럽죠. 제가 봤을 땐 끝났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 통일을 원하지 않고 통일이라고 한 단어를 삭제해 버렸는데 하동혁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통일운동가. 통일운동가. 통일자 빼야겠네요. 네, 민족 통일 촉진의 총재. 네. 이거는 김정은도 싫어하는 그런 단체 총재가 되어 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그간에 좀 됐었죠. 민주당이 주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공세하는 내용이기도 했었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화영 씨 굉장히 많은 횟수로 소환 조사를 했다. 어떻게 많이 그렇게 소환 조사를 했냐면 구체적으로 소환 몇 번 했다. 그 중에 몇 번은 조사가 됐고 어떤 때는 조사 작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잦은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국정감사장에 참석했던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컨디션이 안 좋다. 다음에 불러달라.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면서 여러 번 핑계를 대고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화영 씨는 대북 송금만 문제였던 게 아니라 뇌물, 그다음 정치자금 여러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에서 답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화영을 검찰에서 너무나 잦게 소환 조사를 했던 이 공세 부분에 관해서 이 수원지검장의 답변 포함해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균택 의원은요. 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박균택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 됐습니까? 박균택 의원은요. 검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검찰에서 인정받아서 고등검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호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사적인 문제가 쫙 있을 때 야 누구를 변호사를 써야 되겠는가, 유능한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검찰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써야 되지 않겠는가 봤더니 박균택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변호사가 된 게 고등검찰청 검사장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저 같은 사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혁진 변호사 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변호인으로 선임했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데 박균택은 왜 선임을 했는가? 박균택이 어떤 식이냐면요.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받을 때마다 가방 들고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 휙 하고 갔을 때 자기가 뭐 이것저것 대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면허증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뭐 이야기 궤변도 늘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요직을 다 거쳐가지고 검찰총장 바로 밑에까지 고등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검찰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신분이 검찰청에서 그 국회로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자기가 그 있었던 그 친정 상대로 해가지고 침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전 진짜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도대체 뭐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출세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존재 의미 자체를, 자신의 존재 근거 자체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균택 그 의원이요. 검사장도 했지만 수원지검에서는 아마 차장검사 했었을 거예요. 수원지검 어떻게 일하는지 잘 알았을 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원지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유철 검사장, 박균택 그 검사장의 몇 년 후배들 한 5, 6년 후배라고요. 그 후배가 검사장으로 있는데 야 니네들 지금 뭐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가 10년 전에 검사였을 때는 일을 똑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이 군을 모욕하는 거 하고 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 하고 검사들 특히 이제 아주 그냥 그 엄청나게 출세했던 검사들 3인방 있잖아요. 박균택, 이성윤, 그다음에 양부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있었던 조직에 그다음에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갖다 이렇게 떠받들어줬던 그 조직에 대해서 그 누구야 김병주 의원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포스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방위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옛날 군 생활할 때는 네. 방위할 때는 별을 본 적도 없어요. 네. 별 1개짜리도 본 적이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방부 가니까 별 4개, 국방부에도 별 4개 별로 없어요. 그러고 대한민국에서 별 4개를 갖다가 딱딱딱딱 달아주고 여기다도 4개, 여기다도 4개, 이마박에도 4개, 별 12개를 갖다가 달아주고 그 별 12개 다 이루고 다녔던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방위도 이야기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하고 이런 고등검사장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하고 정말로 이거는 내용 자체를 떠나가지고 양심의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박균택 의원 잘 들으세요. 자, 검사로서의 지켜야 될 원칙도 있는데 그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뭐 어떤 경우엔 뒤에 돌아서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 때로는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침을 뱉는 일 같은 일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또 하나의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의 성격 문제가 주요 쟁점이죠.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다. 이건 이미 1심 선고에서도 확정이 됐죠. 이재명과 경기도를 지원하는 대북 송금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이화영 재판에서 쟁점이었죠. 또 하나는 이재명 측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죠. 그 히토리 사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쌍방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쌍방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히토류 사업이나 쌍방울 주가 조작 위해서 이 대북 사업 방북 비용을 보내고 대북 사업을 이용한 거 아니냐. 이게 쟁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성태 회장이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그 인발부가 되려고 했던 목적 중에 예. 이거 잘하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예, 그렇겠죠. 뭐 쌍방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그 기업이라고 1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다가 그 낼 만한 그러한 그 기업도 아니잖아요. 뭐 쌍방울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억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한번 도박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은 이중 삼중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왜 했겠느냐.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이 방북하기 위해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방북 비용 300만 불 이게 필요하니까 네가 좀 해달라라고 20년 지기 이화영 부지사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쌍방울이 먼저 나서서 했겠는가. 그럴 일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엄영수 비서실장 불렀었거든요. 청문회 때 잘못 부른 거예요. 민주당에서. 엄영수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 그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제 조만간 판결 나오니까 그 판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쟁점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자가 112만 명이 됐네요. 어제 아침에 111만 명이었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때 112는 아주 급할 때 쓰는 전화죠. 112. 112만 명 만들어 주신 것에 고맙고요.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쟁점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알고 있었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잖아요. 네네.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 5, 6월 경에 이화영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변호했던 설주한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이재명에 보고했다는 걸 2023년 6월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2023년 6월, 5월 중순과 5월 말에 그때부터 이미 보고했다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당사자가 검찰에 항상 참석을 했던 변호인이 자신이다. 설주한 자신이 그렇게 그 현장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화영이 그 후에 이화영이 그럼 왜 그간에는 이재명에게 보고한 바 없고 자기는 대북사업 송금 사건 이런 것에 관련이 경기도는 없다고 하다가 왜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방송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건 국정원 기록이 나오면서부터다. 국정원 기록을 보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해서 관련된 사실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그 후에 이재명 측과 이화영 부인이 나서서 집요하게 사실은 이화영을 공격하고 막 설득하고 말을 바꾸라고 하고 하는 장면들이 그 후에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술했던 건 효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반 없다는 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진실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9년 6개월 정도 받았잖아요. 네. 항소심에서도 뭐 달라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유일한 기대는 무엇이냐? 빠른 시간 내에 그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뒤에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돼서
나를 사면복권 시켜줘야 내가 깜빵에서 나갈 수 있다. 그다음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임기 단축 개헌을 갖다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좀 빨리 되면 그러면 2년 6개월 썩을 걸 뭐 한 2년이나 뭐 그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난 다른 길은 없다. 노웨이 아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 기다릴 것이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2년 6개월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70이 돼가지고 그 깜빵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이화영의 선택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실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보고했다라고 했잖아요.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 보고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동규 씨하고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의 그 1년 예산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1억 단위 예산까지 다 알고 있더래요.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민주당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지 않고 어떤 일이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경기도에선 일어났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북한에다가 이게 뭐 경기도 800만 불이니까 북한이면 뭐 한 8천만 불, 한 1억 불 그냥 쏴줘도 대통령 나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를 마치 그냥 뭐 그런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냥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어디다? 저는 법원밖에 없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난 4월에 우리가 총선에서 잘 됐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된 이상 지금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마지막 쟁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문제 이제 제일 많이 시끄러운 게 술자리 회유 의혹이잖아요. 네네. 이화영은 이제 술자리 관련해서 뭐 날짜와 장소 이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몇 번이나 말을 바꾼 적이 있죠. 술자리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에 항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지난번 국회에서 나와서는 증인으로 나와서는 교도관이 유리창이 작아 제대로 안 보였을 것이다. 컵에다가 소주를 줬는데 그거 잘 안 보였을 것이다. 소주병은 이미 없앴고 컵에 줬으니까 잘 안 보였을 거다. 이러면서 말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공방이 지금 되고 아직도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 부분이나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난번 검찰에 뭐 사실관계 여러 가지 교도관 38명 조사한 결과 이런 거 발표했을 때 사실관계 좀 끝났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보세요? 걸 떠나서 예. 제가 이제 중앙지검에서 옛날에는 그냥 서울지검이라고 그랬어요. 본청이라고 그랬는데 그 검찰 15를 본청에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면 저희 의뢰인 따라가지고 같이 조사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검찰청에서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신 일을 본 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막 20몇 년 전 막 그럴 때에는 그때는 진짜 뭐 검사들이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사들이 갑이 아니에요. 왜 갑이 아니냐면은 요즘 피의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요만한 거 꼬투리 잡으면 검사에 대해서 꼬투리 잡으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범죄를 어떻게든 이렇게 그 은닉해 보려고 뒤집어 보려고 그냥 눈이 그냥 뻘개져 가고 그런 사람들인데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요즘은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 핸드폰만 녹음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볼펜에다가도 녹음할 수 있고. 심지어 최재형 같은 사람은 영부인 만나는데 그 가지고 가가지고 녹화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거 말 잘못한 게 녹음돼 가지고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변호사들도요 의뢰인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거 해가지고 그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문자가 띡 날라오더라고요.
옛날에 나랑 이야기했던 거 녹음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예. 이런 세상인데 예. 검사들이 무슨 뭐 간이 뭐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거기서 무슨 술판을 갖다가 버립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술 마시면 좋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이화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밑에서 경기도 부지사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저런 식으로 엄하게 회유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회유하려고 하는 이화영을 믿습니까? 검사들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화영 옆에 누구 있습니까? 변호사들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 있습니까? 요번에 수원시 부시장 됐더라고요.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딱 그 나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작년 뭐 여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나간 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든 누구든 딱 이야기해가지고 검찰이 나 술 마셨다 나한테 연호 줬다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럼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동네방대 떠들고 다니면서 검찰이 지금 뭐 회유하려고 했다 그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용하더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총선을 갖다가 앞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딱딱딱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별 희한한 일까지도 이렇게 그 들이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농락하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판사들을 보는 시각이 김우영 의원의 말에 담겨져 있잖아요. 판사 주제, 뭐 판사 주제, 법관 주제. 판사가 뭐 대단하냐? 그러니까 판사도 저렇게 보는데 검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진짜 대한민국 그 삼권 분립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자신의 권위는 스스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법관 판사 정도는 우습게 봅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김우영 그 말 보니까 네네. 예,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판사 정도는 법의 심판자라고 하는 저는 아주 우습게 보는 말투던데요. 그냥 뭐 본인이 더 잘났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말을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에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화영이 왜 김성태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둘이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좀 편해서 진짜 속내를 이화영이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야 이재명은 저런 사람이니까 너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되세요?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착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은 뱀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토끼인 것 같아요. 토끼. 왜냐하면 63년생이잖아요. 63년생 토끼띠고요. 뱀띠는 65년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설마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띠를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뱀 같은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불만이 많이 있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왜 불만이 있었는가? 그거는 왜 나를 방치하고 있느냐? 내가 다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김성태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어쨌든 뱀한테 물린 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뱀들로 울거리는 그 집단이었는지도 모르죠.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김정숙 씨의 샤넬 재킷 의혹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지금 진품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인지 자금과 관련된 것인지 이런 거 수사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화영 결심 공판이 있는 주요 쟁점들 그리고 이재명의 법화 유용과 관련된 것들 좀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